요즘 아버지는 유난히 자주 같은 말을 반복하신다. 은지가 오늘 학교 갔냐? 이게 뭐더라 이거. 어제도 봤는데. 처음엔 웃으며 대답했다. 아버지, 은지는 벌써 학교 다녀왔어요. 하지만 어느샌가부터 그 웃음도 억지로 짓게 됐다. 하루에도 수차례 같은 질문, 같은 표정. 그 반복이 점점 피로로 쌓였다. 아버지는 올해 82이시다. 팔순을 넘기셨지만 몸은 의외로 정정하시다. 밥도 혼자 챙겨 드실 수 있고 빨래도 가끔은 직접 하신다. 하지만 기억은 어딘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다. 생일을 헷갈리시고 약을 2번 드시려다 말고 본지 10분도 되지 않은 사람을 처음 보는 듯 쳐다보시기도 한다. 이제는 냉장고에 반찬이 가득해도 뭐 좀 줄래? 하고 앉아 계신다. 숟가락을 들고도 찬장은 어디 있는지 잊으신다. 그날도 그랬다. 나는 외출하고 돌아오다가 아버지를 마주쳤다. 거실에서 멍하니 앉아 계셨다. 아버지, 저 다녀왔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나를 보고 고개를 갸웃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네가 누구더라?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버지, 저예요. 종훈이요. 그러자 아버지는 멋쩍게 웃으시며 말했다. 아, 맞다, 종훈이. 내가 왜 그걸 잊었을까? 웃는 얼굴이었지만 그 웃음은 낯설고 어색했다. 나는 그날 밤 한참을 뒤척이며 잠들지 못했다. 아내와 이야기했다. 병원 한번 모셔가야 할 것 같아. 요즘은 치매 초기 같아.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이라기보단 체념처럼 보였다. 그 말이 더 서글펐다. 아버지는 요즘 부쩍 더 조용해지셨다. 말수가 적어진 건지, 말을 해도 우리가 제대로 듣지 못한 건지 모르겠다. 딸 은지마저 할아버지를 피하기 시작했다. 예전엔 그렇게도 잘 따르더니 요즘은 대놓고 눈을 피한다. 할아버지 또 그 얘기. 아이 입에서 나온 그 말은 어쩐지 너무 빨랐다. 어른들이 무심코 하는 말이 아이에게 전염된 것일까? 나는 왠지 모르게 씁쓸했다. 하루는 우연히 아버지가 거실 한쪽에서 작은 공책을 펴고 뭔가 적는 걸 보았다. 흘림체에 삐뚤삐뚤한 글씨. 나는 호기심에 슬쩍 들여다봤지만 그저 낙서 같아 보였다. 그래서 더 보지 않았다. 그게 이렇게 중요한 줄은 그때는 몰랐다. 종훈아, 어느 날 아버지가 내 이름을 똑 부러지게 부르셨다. 순간 놀라 돌아보니 아버지는 작게 웃으시며 말했다. 내가 늘 내 걱정해 주는 거 알고 있어. 나는 말문이 막혔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말은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작별 인사처럼 느껴졌다. 그날 이후로 나는 아버지의 행동을 조금 더 유심히 보기 시작했다. 공책에 뭔가를 쓰는 이유, 그 조용한 시간들이 단순한 치매의 징후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조금씩 내 안에서 자라났다. 아버님 국은 드셨죠? 저녁은 간단히 하시게요. 아내는 언제부턴가 아버지를 대하는 말투에 조금씩 인내의 흔적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표면적으론 정중했지만 그 말 끝엔 지침이 묻어 있었다. 아버지는 그런 말에도 고개만 끄덕일 뿐 아무 말 없었다. 마치 그 침묵이 익숙하다는 듯, 혹은 이제는 말이 필요 없다는 듯. 딸 은지는 이제 할아버지의 방 근처에도 잘 가지 않는다.
예전엔 방과 후 가방을 던져두고 할아버지 방으로 달려가 할아버지, 나 오늘 95점 맞았어. 하고 자랑하던 아이였다. 하지만 요즘은 눈을 마주치면 머뭇거리고 할아버지가 먼저 부르면 아, 나 지금 숙제해요. 이따 가요. 짧고 매정한 대답 뒤에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기 일쑤였다. 나는 그런 아이와 아내를 보며 속으로 수없이 자문했다. 우리 가족이 이토록 지쳐버린 이유는 뭘까? 그리고 어느 순간 내 자신도 아버지를 바라보는 시선이 점점 무뎌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어느 날은 저녁을 먹으며 아버지께 말했다. 아버지, 약은 드셨어요? 그 말은 걱정보다도 책임에 가까웠다. 그날따라 아버지는 대답 없이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식사 후 아내는 조용히 내게 물었다. 종훈 씨 혹시 요양원 생각 다시 해보는 거 어때요? 그 말에 나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 아내는 말끝을 흐리며 덧붙였다. 아버님도 좀 더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고 우리도 솔직히 여유가 없어. 나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그 말이 서운한 동시에 맞는 말이기도 해서였다. 그날 밤 나는 오래된 가족 앨범을 꺼냈다. 아버지가 아직 정정하시던 시절의 사진들. 내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졸업식, 축구 시합에서 내 손을 번쩍 들어 올리던 장면까지. 그 사진 속 아버지는 언제나 나보다 한 발짝 뒤에 서 있었지만 가장 큰 존재처럼 느껴졌다. 지금 내 곁에 있는 그분이 그 사진 속 사람과 동일 인물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멀게 느껴졌다. 며칠 뒤 퇴근하고 돌아온 집안은 조용했다. 거실엔 불이 꺼져 있었고 아버지의 방 문도 닫혀 있었다. 나는 문틈으로 조용히 들여다봤다. 아버지는 혼자 앉아 책상 위 작은 노트에 무언가를 쓰고 계셨다.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 그 손놀림은 느렸지만 진지했다. 그 순간 나는 문득 생각했다. 도대체 뭘 적고 계신 걸까? 노트가 뭐라고 이토록 매일 공들여 글을 남기실까? 하지만 나는 그 방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 순간 묘하게 그 장면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아내에게 말했다. 은지는 오늘 학교에 일찍 갔니? 아내는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예, 아버님. 매일 같은 질문이에요. 은지 지금 학교에 갔고요. 저도 이제 출근해야 하니까. 식사는 알아서 챙겨주세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손으로 무릎을 한번 가만히 쓸어내리셨다. 그 동작이 왠지 모르게 마음에 걸렸다. 그리고 그날 저녁 은지가 내게 물었다. 아빠 할아버지는 우리랑 계속 살아? 왜 그렇게 물어? 그냥 친구들은 다 요양원 계신데 우리만 집에 계시니까 이상하대. 나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아이에게 대답했다. 그래도 우리 할아버지잖아. 그 말이 맞는지 내가 나에게도 되물었던 그날 밤. 나는 거실 한복판에 앉아 한참을 앨범을 넘겼다. 그리고 조용히 다짐했다. 한 번쯤 아버지의 노트를 들여다봐야겠다고. 그 안엔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고. 아침,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거실엔 여전히 조용한 숨소리만 흐르고 있었다. 아버지는 늘 그렇듯 식탁 한켠에 앉아 계셨다.
따뜻한 차를 홀짝이시며 앞에 펼쳐진 노트에 천천히 무언가를 적고 계셨다. 나는 조심스레 다가갔다. 아버지, 뭐 쓰고 계세요? 그러자 아버지는 슬쩍 노트를 덮으며 말씀하셨다. 그냥 기억 정리. 그 말이 괜히 쓸쓸하게 들렸다. 기억이라는 말이 요즘 아버지 입에서 나올 줄은 몰랐다. 그날은 평소보다 마음이 더 무거웠다. 어제 아내와 나눈 대화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제는 병원에 가보셔야 하지 않을까? 혹시 요양원에 계시는 게 더 나을 수도. 그 말들 앞에서 나는 침묵만 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결국 동의와 같았을 것이다. 저녁 나는 거실 청소를 하다가 소파 틈에 끼워져 있던 작은 노트 한 권을 발견했다. 검은 표지에 구겨진 모서리, 중간중간 물자국이 번진 흔적이 보였다. 이게 그 노트인가? 나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펼쳐보았다. 첫 장에는 2024년 11월 3일 맑음. 은지가 웃었다. 다행이다. 그 다음 장에는 된장찌개. 좀 짰지만 며느리가 끓여줘서 다 먹었다. 종훈이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인다. 말은 안 해도 다 느껴진다. 손끝이 멈췄다. 그동안 아무 의미 없을 거라 생각했던 그 노트, 치매의 증거라 믿었던 그 공책 속엔 가족의 하루하루가 아버지의 시선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11월 4일 아침에 종훈이 나에게 화내진 않았지만 눈빛이 좀 차가웠다. 괜찮다. 아이들 키우다 보면 그럴 수 있다. 나도 그렇게 살았다. 나는 한 장, 또 한 장 넘기며 숨을 삼켰다. 아버지는 매일의 우리를 기억하고 있었다. 은지가 무엇을 입었는지, 아내가 무슨 반찬을 내놓았는지, 내가 말없이 커피잔만 만지작거렸던 날까지 그 모든 것을 보고 느끼고 기록해 오셨다. 11월 12일 은지가 나를 피하는 것 같다. 하지만 아직 어리니 이해해야지. 언젠간 다시 다가올 거라 믿는다. 그 문장에 이르렀을 때 나는 노트를 덮었다. 더 이상 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 글자들이 아버지의 목소리처럼 들려와 가슴이 죄어왔다. 어디서 찾았냐?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 나는 놀라 뒤돌았다. 아버지가 조용히 서 계셨다. 노트를 바라보는 그 눈빛엔 책망도 당황도 없었다. 그저 고요했다. 아버지, 이걸 왜 혼자 쓰셨어요? 그 말이 나오고 아버지는 천천히 걸어와 내 옆에 앉으셨다. 말로 하면 다들 피하더라. 괜히 부담 줄까 싶었지. 그 말은 마치 오랜 시간 쌓인 먼지를 털어내는 듯 했다. 그래도 잊고 싶지 않아서. 기억은 흐려지지만 기록은 남으니까.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냥 고개를 떨군 채 노트만 바라봤다. 아버지의 글씨는 흔들렸지만 마음은 단단했다. 그 공책 한 권엔 그동안 내가 보지 못한 아버지의 세계가 오롯이 담겨 있었다. 다음 날 나는 아버지의 노트를 책상 서랍에 조심스럽게 넣어두었다. 밤새 잠이 오질 않았다. 그 몇 장의 글을 보고 난 이후로 내 머릿속엔 아버지의 조용한 하루들이 계속 재생되고 있었다.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지나친 모든 장면들이 아버지에겐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를
이제서야 알게 되었다. 아침, 아내가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다가가 아버지의 노트를 내밀었다. 이거 한 번만 읽어봐. 아내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내가 진지한 눈빛으로 건네자 수건을 내려놓고 자리에 앉았다. 노트의 중간쯤에 접힌 부분을 펴서 넘기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끝이 멈춘 페이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11월 6일 며느리가 피곤해 보였다. 은지 등교시키오. 허겁지겁 아침 준비하던 모습. 그래도 내 국 먼저 챙겨준 거 고마웠다. 내가 도와주진 못해도 마음은 알고 있다. 그녀는 조용히 그 문장을 바라봤다. 아무 말 없이 한참을. 그리고 작은 숨을 내쉬며 속삭이듯 말했다. 내가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못했는데. 그래도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네. 그녀는 페이지를 계속 넘겼다. 11월 7일 오늘 종훈이가 말이 없었다. 회사에서 일이 있었던 것 같다. 표정이 무거웠다. 내가 뭐라도 해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11월 8일 은지가 내 옆을 지나칠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아이도 눈치를 보는 것 같아 미안했다. 그래도 언젠간 다시 웃어줄 거라 믿는다. 그녀는 결국 노트를 덮었다.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다. 당신 이거 처음 본 거야? 응. 어제 처음 찾았어. 아버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네. 그 말은 아내의 자책이자 어쩌면 지금이라도 아버지께 진심을 전하고 싶다는 의지처럼 들렸다. 그날 저녁 나는 은지에게도 아버지의 노트를 보여줬다. 처음엔 시큰둥하던 아이도 11월 5일 은지가 오늘 예쁜 스웨터를 입었다. 핑크색이 잘 어울린다. 내가 준 사탕을 먹고 웃었다. 그 미소가 참 좋았다. 이 한 줄을 읽고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나지막이 말했다. 이거 진짜 할아버지가 쓴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은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노트를 꼭 감싸 안았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조용히 할아버지 방 문을 열었다. 할아버지 저예요, 은지요. 오늘은 같이 앉아서 그림 그릴래요? 아버지는 놀란 듯 얼굴을 들었고 곧 잔잔한 미소가 입가에 번졌다. 내가 본 아버지의 표정 중 가장 따뜻한 웃음이었다. 그날 밤 우리는 셋이 앉아 아버지의 메모장을 천천히 다시 읽었다. 이름 옆에 하나하나 적힌 우리의 표정, 말투, 밥상 위 메뉴, 심지어 창밖 날씨까지. 그 안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사랑이 담겨 있었다. 사랑이 꼭 드러나는 말이나 행동으로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이제야 알았다. 말없이 바라보고 기록하고 기억하려 했던 그 시간들. 그게 바로 아버지의 방식이었다. 그날 이후 가족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은지는 매일 아버지 방에 잠깐씩 다녀갔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간단히 말해주고 하교길에 들은 이야기들을 꺼냈다. 아버지는 대부분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지만 그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마치 무언가를 다시 배우기라도 하듯 딸아이의 말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귀 기울여 들으셨다. 아내 역시 전보다 훨씬 자주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려 했다. 아버님,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입맛은 어떠세요? 그런 짧은 질문들이 어색하면서도 낯설지 않게 오갔다. 아버지는 그런 물음에 항상 웃으며 대답하셨다. 잘 자지. 꿈은 좀 이상했지만, 그래도 나쁘진 않았어. 나는 퇴근 후 습관처럼 휴대폰을 확인하던 손을 멈추고 거실 한복판에 앉아 앨범을 펼쳐보았다. 그 속엔 어릴 적 나와 아버지의 모습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손을 꼭 잡고 걸어가던 뒷모습, 내 졸업식 날 뿌듯한 표정으로 사진을 찍던 모습, 작은 도시락 가방을 들고 소풍을 배웅하던 그 아침. 사진 속 아버지는 지금보다 훨씬 젊고 힘차고 무언가 확신에 찬 사람처럼 보였다. 나는 그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그땐 몰랐어요, 아버지. 당신이 그렇게까지 나를 바라보고 계셨다는 걸. 며칠 뒤, 나는 아버지와 함께 산책을 나갔다. 천천히 걸으며 그동안 묻지 못했던 이야기를 꺼냈다. 아버지, 왜 메모를 시작하셨어요? 아버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다. 처음엔 그냥 무섭더라. 기억이 하나둘 사라지는 게 그 말이 뇌리를 때렸다. 근데 메모를 하면 내가 뭘 잊었는지도 알 수 있잖아. 그리고 그날 내가 뭘 느꼈는지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말이 너무 정확해서, 너무 아파서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종훈아, 아버지는 갑자기 내 이름을 불렀다. 내가 어릴 때 내가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던 날 기억나니? 나는 당황했다. 글쎄요, 기억 안 나요. 나는 기억난다. 아버지는 작게 웃으셨다. 그때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처음 듣는 말인데 그토록 반가울 수가 없더라. 나는 그 말에 웃음이 났다가 곧 울컥해졌다. 그런 기억을 붙잡고 계셨다는 것. 그 기억을 우리는 잊었는데 그는 놓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던 것이다.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아버지는 천천히 나에게 말했다. 이제 조금씩 준비하고 있어. 더 많이 있게 될지도 모르니까. 나는 순간 멈칫했다. 그 말은 어쩌면 그의 마지막 준비였을지도 모른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아버지의 기억은 눈처럼 천천히 사라져갔다. 예전엔 하루에 한두 번 헷갈리시던 이름이 이젠 매번 새롭게 들리는 듯 했다. 은지를 보고 너는 누구 딸이니? 라고 물으셨고 아내에게 밥 해주는 사람 참 고맙다고 웃기도 하셨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내 이름은 절대 잊지 않으셨다. 종훈아, 그 목소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들렸다. 나는 그 부름에 매번 대답했다. 예전엔 무심히 넘겼던 그 부름이 이젠 마음을 울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하루는 아버지가 나를 방으로 부르셨다. 책상 위엔 예전처럼 노트가 놓여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적혀 있는 글은 없었다. 빈 페이지만 가득했다. 이젠 잘 써지지가 않아.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다. 손이 마음을 따라주질 않더라. 그 말에 가슴이 뻐근해졌다. 나는 조심스럽게 아버지 곁에 앉았다. 아버지, 저 이제야 다 알게 됐어요. 그동안 죄송했어요. 제대로 한번 안아드린 적도 없고,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자 아버지가 내 손을 가볍게 잡으셨다. 넌 항상 잘했어. 그 짧은 말에 나는 눈을 감았다. 무너질 것 같았다. 가슴이 저릿하게 울렸다. 며칠 뒤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하셨다. 의사는 말씀하셨다. 기억과 판단력 저하가 꽤 진행됐습니다. 이제는 하루하루가 다를 겁니다. 그 말은 경고이자 이별의 준비였다. 병원 병실은 조용했다. 창문 밖으론 겨울 햇살이 낮게 깔렸고 창틀엔 작은 바람이 살짝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 손은 예전보다 훨씬 더 말라 있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다. 종훈아, 아버지가 속삭이듯 말했다. 나는 바로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아버지. 듣고 있어요. 노트 아직 가지고 있지? 네. 잘 간직하고 있어요. 가끔씩 읽으면서 웃어요.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거면 됐어. 나는 이제 잊어도 괜찮아. 너희가 나를 기억해주면 되니까. 그 말이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될 줄은 몰랐다.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더 이상 나를 부르지 않으셨다. 눈을 뜨시긴 했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눈빛은 멀어져 있었다. 말도 반응도 점점 사라졌다. 나는 매일 아버지 곁에 앉아 노트를 읽어드렸다. 은지가 오늘 학교에서 발표를 잘했대요. 아내는 오늘 미역국 끓였어요. 아버지 좋아하시던 맛. 저는 요즘 아버지 생각을 많이 해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순간 작게 고개를 끄덕이신 적이 있었다. 그 짧은 반응 하나에 나는 또 하루를 버텼다. 그 후 며칠이 지나 아버지는 아주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세상을 떠나셨다. 우리는 식탁 위에 아버지의 노트를 놓고 가족 모두가 둘러앉았다. 은지는 할아버지 노트 나도 이어 쓸래요. 라고 말했다. 아내는 한 장을 넘기며 다시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 공책은 이제 단지 기억의 수단이 아니었다. 아버지라는 사람을, 그가 살아온 방식을, 그의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게 만든 가장 소중한 기록이었다. 기억은 참 이상한 존재입니다. 있을 땐 당연하게 여기지만 사라지고 나서야 그것의 무게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기억 속에서 살고 기억으로 사랑하고 기억으로 용서하며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기억을 쉽게 말합니다. 치매면 어쩔 수 없지. 그분은 이제 예전의 그분이 아니야. 하지만 저희 아버지를 보며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기억이 사라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걸요. 아버지는 잊히는 순간에도 우리를 기억하려 애쓰셨습니다. 말로는 전하지 못했던 사랑을 노트에 조용히 하루하루 꾹꾹 눌러 담으셨습니다. 그 공책의 글씨는 삐뚤었고 문장은 짧았지만 그 안엔 말보다 더 진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지가 웃었다. 다행이다. 종훈이가 힘들어 보인다. 며느리의 반찬 고맙다. 그 짧은 메모들은 누구도 듣지 못했던 아버지의 고백이었습니다. 그건 단지 기억의 흔적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남고 싶었던 사람의 기록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노트를 읽으며 처음으로 아버지를 제대로 만났습니다. 그분의 조용한 삶,
그 속에서 지켜보고 기다리고 참아온 시간들. 그 모든 것이 글자 하나하나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셨다는 걸. 우리가 그분을 외면하고 피곤하다며 거리를 두었어도 아버지는 그 모든 순간을 기록하며 자신의 방식으로 우리를 안아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누군가의 곁에서 말없이 앉아있는 한 사람이 그런 사랑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말없이 바라보고 소리 없이 마음을 전하며 조용히 존재를 기록하고 있을지도요. 그런 존재를 너무 늦게야 알아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그 사람이 무너져 내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다가가 안부를 묻는다면 그것만으로도 그분에겐 세상 전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떠나셨지만 그분의 노트는 우리 가족의 가장 소중한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글을 읽으며 아버지를 다시 기억하고 그 기억으로 살아갑니다. 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의 찻잔, 조용한 안부, 거실을 함께 바라보는 침묵, 그 속에 담긴 마음이 가장 깊은 사랑입니다. 이제 당신 곁에도 그렇게 조용히 당신을 바라보는 누군가가 있다면 말해주세요. 나 너를 기억해. 그 한마디가 어쩌면 그분의 전부일지도 모르니까요.